7번째 강의 아사달 씨름대회의 씨름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 형태는 요약하자면 씨름에다가 스모를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카라 연합 구조에서 이 아사달 씨름 대회의 씨름이 어떤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식까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 식까마귀를 이념으로 하는 국중 행사인 아사달 씨름 대회가 보입니다. 이 아사달 씨름 대회를 치르는데 그 씨름이 있겠지요. 그 씨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장기적인 목표인 이 카라 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조선, 북한이 되겠지요. 그리고 일본이 다 함께 어떤 거대한 큰 바다 또는 넓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사달 씨름대회라는 다리, 또 단일 통화로서의 카라라는 통화의 탄생, 이 두 개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야만이 카라 연합의 세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그 중에 아사달 씨름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사달 씨름 대회의 씨름의 구성 소재가 될 씨름과 스모가 어떻게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BC 3세기에서 AD 1세기의 동아시아 이 지도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큰 동북아시아의 정치적인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그때가 BC 221년 하고 나서 동북아 국제정치가 크게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국제정치적 역학, 즉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힘의 공백이라는 문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동북아시아의 그 당시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도를 보면은 이게 한나라가 보이고요. 그 북쪽으로 훈누, 조르첸, 부여, 그리고 옥저, 마한, 진안, 야요이, 아이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두 개의 나라가 보이지요. 그게 훈누와 조르첸입니다. 훈누는 흉노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인들이 흉노라고 흉할 흉자 노의 노자 불렀던 명칭을 한국인들이 이제 한글이라는 표기 문자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써야겠다. 우리 한국인들의 본래적 뿌리의 족속들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쓰던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훈누, 이게 몽골 말로 훈 하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훈이 서쪽으로 가서 훈족이 유럽을 공격했을 때 4세기 중엽에 그 훈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에 가까운 발음으로 훈노 이렇게 한글로 이름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르체는 조선, 이 주르체니에서 리을이 리을을 빼고 한자를 음차한 것이 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래의 우리식 발음으로 주르첸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세기까지도 그 주르첸들, 조선 만주에 살던 사람들을 자기들을 주르첸이라 불렀기 때문에 유럽에 소개된 결과 현재 영어에서는 JURCHEN 해서 주르첸 하면 여진족이라는 걸로 표기합니다. 이 주르첸이 거기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고요. 오늘은 이 당시에 한나라가 진시황에서 전국이 통일되고 BC 221년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정치적 난민이 동북방으로 튕겨져 나와가지고 만주와 한반도로 일부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기자조선도 망하게 되죠. 기자 주르첸이 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위만이죠. 유방의 부관이었던 노관의 부하인 위만이 이 기자조선으로 망명해 와서 결국은 쿠데타에 의해서 기자조선을 망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진나라가 서고 좀 있다가 망하지요. 그리고 그 밀란이라고 대혼란에 빠지는데 그것을 수습한 사람이 유방이 되겠습니다. 유방에 의해서 한나라가 서는데 그 과정에 유명한 한신과 유방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방의 한나라가 서고 유방이 한나라를 성립시킨 것으로부터 100여 년 후에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유철, 즉 한무제인 것입니다. 한무제에 의해서 북방이 공격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훈누를 토벌하기 이전에 조선, 고조선, 즉 주르첸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훈누를 작사를 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 북방이 대혼란에 빠지는데 특히 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이미 정치적인 선점을 하고 있던 주르첸이 멸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즉 고조선 멸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만주와 한반도, 이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이쪽 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어떤 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공백, 국제정치적 공백을 틈타 이 주르첸보다 북쪽에 있었던, 즉 주르첸의 어떤 제국 변방에 있었던 족속이겠죠. 그 세력이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자기들의 문명의 활로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그게 부여족인데요. 그 부여족속이 만주를 지나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오고 그리고 일본까지 연결되니까 이 부여의 문화가 한반도 서부를 지나 그리고 서남쪽을 지나 일본 열대까지 부여의 문화 세력이 뻗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누가 또 멸망했기 때문에 그 일부가 이 중국을, 한나라를 거쳐서 여기 진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그 전에 춘추 전국의 통일 과정에서 발생했던 난민들도 이미 이 진안 지역에 이 마한의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당시 이게 모두 마한 땅이 있는데요. 한반도 남부가 마한의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다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경주 김씨의 조상이 되는
그 김일제의 후손들도 한나라의 포로가 됐다가 BC 0년을 BC에서 AD로 건너가는 그 영영 근처에 AD 한 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정치적인 망명을 해 오는데 그들도 진안에 정착하게 된다. 그들이 바로 경주 김씨의 조상이고 그들이 신라를 나중에는 건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C 3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국제정치적 빅뱅에 대한 설명이며 그 와중에 그 정치적 공백, 국제정치적 공백을 이용하여 그보다 북쪽에 있었던 부여의 세력이 발흥하여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갔다. 그것이 한국의 고대 국가의 발생 시기와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심지어 이 야마토 외까지 모두 그런 배경하에서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그들이 이 부여 세력이 그런 식으로 만주와 한반도를 휩쓸고 일본까지 흘러간 지 한 이제 300~400년 흐른 뒤겠죠. 그런 결과 어떤 체제가 안정이 되고 정비되는데 특히 5세기에 가면은 이 고구려가 최대의 전성기를 이룰 시점에 가서 이게 완벽하게 이 나라들이 고대 국가로서 자리를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야는 아직 충분히 가야를 빼고는 모두 고대 국가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야는 연맹 단계에서 끝났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로 그와 같은 정치적인 급격한 변동 결과 바로 수모와 씨름이 어떤 그 종족적인 스포츠 대명사로서 부를 만한 씨름과 수모가 동시에 북방으로부터 이 한반도와 일본 열대에 전해지게 되는 이 그림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즉 부여계, 이 몽골계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이 부여계통이 이 고구려를 세우고 북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와서 이 고구려,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거느리는 이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정치적인 또 그 분열이 일어나서 백제가 형성되고 그 전에 이미 여기에는 마한 지난 변환이 존재했는데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백제가 통합해 가고 그리고 그 세력이 또 일본까지 이르러서 이 부여가 했던 씨름의 형태가 한반도 북부 고구려와 백제, 일본까지 야마토 외까지 모두 이 수모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 시기가 기원 전 얼마 안 돼서 그 발흥이 이루어졌고 부여가 발흥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멸망한 게 7세기 후반 고구려는 668년 백제는 660년이니까 거의 600년이나 700년 약 700~800년 정도를 이 부여계가 이 한반도의 문명을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 여기에는 모두 수모라는 지금 수모 형태와 비슷한 이름은 달랐을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수모 형태와 비슷한 씨름이 이러한 통로를 거쳐서 일본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누 아까 흉노를 훈누로 한다 했죠. 네, 앞으로는 훈누 제국이라 부르게 될 겁니다. 한국 역사 교과서도 이제 뭐 흉노 조선보다는 고대에 있었던 이 민족들의 족속들의 나라 이름을 훈누, 쭈르첸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먼저 제안드리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누의 씨름도
이게는 주로 투르크계에 가까운 돌궐이라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돌궐도 투르크를 한자로 음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음소 문자랄지 음절 문자랄지 그런 문자가 충분히 발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방 유목 민족들이 이 한자를 빌려다가 자기들의 말을 표기하는 그런 일종의 이두 향찰 그런 것도 모두 거기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흉노는 앞으로 훈노 하겠습니다. 이 훈노로부터 이 투르크계의 씨름이 한반도에 전해지는데 앞서 말했듯이 바로 신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이 몽골계에 가까운 부여계가 이 지배 세력이 되고 일본까지 이 지배 세력이 된 것이고요. 신라는 이 투르크계 약간 서양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까지 섞인 이 투르크계의 민족이 이 지배자로서 등장하게 되고 그 결과 독특한 골품 제도라는 신분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것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전해진 것이 바로 이 씨름의 형태에 유사한 원시적 씨름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씨름과 카자흐 쿠레스 관계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카자흐는 카자흐스탄에 이 씨름과 같은 우리 씨름과 비슷한 게 이 쿠레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유목민족들은 모두 이와 같은 그 물을 숭상하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씨름과 같은 게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세를 보면은 여기 허리에 띠가 있고요. 우리 삿바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잡고 하는 이 쿠레스의 씨름 양식과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이 씨름 여기 보이죠? 삿바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이 씨름의 양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죠. 부요 씨름하고 보다도 이 투르크 씨름과 한국인들이 하는 현재 씨름은 보다 어떤 역사적 친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씨름에 이제 띠가 허리만 있으면은 뭐 기술을 구사하는데 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만 자꾸 뭐 서로 실력만 보이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씨름이 보다도 이 띠가 고도화된 거죠. 거의 삿바죠. 그러니까 삿바의 특징은 허리에 띠를 감으면서도 여기 띠가 보이죠. 허리띠를 감으면서도 거기가 오른쪽 다리에 또 연결해서 이렇게 감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리를 한쪽 다리를 당기면은 들리는 이러한 시스템 어떤 기능을 하게끔 후대에 개발해서 이게 스포츠에서 흥미거리를 보다 강하게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변형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레스에서는 이러한 여기 보면은 이 들배지기 이게 들배지기잖아요. 이 들배지기와 같은 이러한 화려한 씨름 이런 명장면들은 나오기가 어렵겠죠. 또 이거보다 더 화려한 씨름이 이제 뒤집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도 이러한 어떤 이 삿바의 묘미를 잘 이용하고 그렇게 발전시킨 고도화된 씨름의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 씨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고구려 씨름 이걸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스모와 같은 씨름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마와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90% 같은 씨름이다. 즉 고구려 씨름, 고구려 고분백화에 있는 그 고구려 씨름은 부여 씨름인데 그 씨름은 스모, 상박이라고 써있죠. 상박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샹푸 그런데 이걸 일본 발음으로 하면은 쇼부에다가 쇼부 스무 해서 스모로 관용화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상박
샹푸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게 스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운 이두식 음운 변화, 일본어의 어떤 한자 발음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또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문자를 이해해야만이 일본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게 스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고구려 시름, 이 부여 시름과 스모는 바로 같은 시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이죠. 그리고 이게 마와시라고 그러는데, 이 마와시라는 것도 예전에도 어디서 설명했듯이 이 많은 물건이다. 한국은 이걸 삿바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국식으로 사타구니, 사세 되는 바다, 그래서 삿바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마와시는 이 사타구니 이제 허리로 해서 만다 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많은 물건, 많은 스타일. 그래서 마와시를 한자로 쓸 때는, 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마와시. 이게 둘둘 말다 할 때 회자죠. 회. 그리고는 일본 히라카나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시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뜻으로 해서 마와시. 이렇게. 이게 마와시를 표기할 때 쓰는 일종의 고대의 한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던 이두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일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두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두와 향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두와 향찰이 발전해서 단순화된 게 현재 일본 사람들이 쓰는 문자인 히라카나와 카타카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고구려 시름은 바로 부여 시름 문명의 대명사이고, 이것이 스모가 바로 백제를 통해서 일본까지 전해졌다. 이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끌어올리고, 그래서 아사달 시름대에서 쓸 시름의 형태는 시름의 삿바와 스모의 이 마와시를 결합한 그런 형태의 시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삿바 매는 법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는 이 마와시 매는 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1번부터 쭉 보면 둘둘 말듯이 하죠. 말듯이 이렇게 삿바 매는 법. 그래서 삿바를 차면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우리 익히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스모도 복장을 착용했을 때 말아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10번째. 그래서 아사달 시름의 형태는 삿바와 마와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화합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로 빨갛게 정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 보이죠? 이 시름의 이 뒤집기 모습인데 참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기에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장단점들을 헤아려서 이 결합을 시켜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잘못 눌렀네. 자,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루마 후지라는 그 요코즈나인데요. 지금은 이제 일본 수목에서 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퇴출된 사람입니다. 이 몽골 출신이고요. 씨름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제 기억에. 하쿠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으로 화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쿠오도 몽골 출신인데 아주 뛰어난 그 요코즈나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여기 이제 이 마와시를 이렇게 착용한 상태에다가
이 삿발을 내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삿바의 띠가 이렇게 착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삿바의 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묶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묶인 게 흘러내렸겠죠. 이렇게. 자, 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연습을 좀 해서 빨리 그리려고 했습니다. 좀 감정색으로 좀 명암을 좀 넣어볼까요? 이렇게. 명암 넣으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거 하려면 참 그림도 잘 그려야 됩니다. 이게 유튜브 하려면 여러 가지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좀 그린 실력은 좀 부족해서 잘은 못하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명암을 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얼추 삿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양, 이런 형태, 마와시와 잠깐만요. 마와시와 삿발을 동시에 착용한 상태, 이것이 바로 아사달 씨름대에서 하게 될 씨름의 장사들의 복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너플너플한 것은, 이거는 일본에서는 이제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거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일본 씨름 스모보다는 종교적 성격의 이제 다양한 이 복잡성은 좀 단순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본 스모로부터는 도입하지 않고요. 이 마와시만 도입하고 여기에 삿발을 채워서 한국 씨름의 형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본 스모에도 장점이 그 시작점에 있는데 그것을 좀 상실하는 면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인들도 일본 씨름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룰에 있어서는 또 스모의 룰을 도입하고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한국 씨름 형태로 시작하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단판, 제도를 좀 바꿀 겁니다. 3판 양승제. 이 토너먼트 방식보다는, 일본은 리그제거든요. 대회가 열리면은,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한 사람당 15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면서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서 리그제로 해서 가장 승이 높은 사람이 나중에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우승을 한다고 해서 요코즈라라는 그 자기와 같은 것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그 시나리오는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단판승 리그제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겠다. 한국 씨름은 3판 양승하다 보니까는 좀 토너먼트로 갈 수밖에 없고, 게임이 지지분해지는 경향도 있고, 뭐 이렇게 스피드한 면이 이런 것도 좀 부족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호 보완해서 그 최적의 씨름의 제도와 양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물론 이게 씨름협회 그 관계자들, 그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이걸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부터 좀 생각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해서 이게 합쳐서 화합의 그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들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응?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좀 이제 좀 발전하고 자존심이 좀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서 좀 마음을 열 수가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아마 이런 것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자, 그러면 그런 씨름이, 스모와 같은 씨름이, 그러면 한국은 언제까지 있었는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그 유사한 게 고려 때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려사 기록에 무신직권기, 1300년, 1200년 AD, 1200년, 300년 이럴 때죠. 그 무신직권기에 이음이라는 그 직권자가 있었지요. 아주 거칠고 무술에 힘이 장사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 기록에 보면은 수박키에 능했다. 손으로 때린다, 이 말, 때릴 박자죠. 수박키에 능했다. 이 시는 이제 어떤 무술 같은 것을 이제 시라고 표현한 거고, 여하튼 수박에 능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현재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씨름 형태하고 유사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그 부요시 계통의 이런 수박키, 일본의 상박, 즉 스모와 비슷한 것들이 존재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고려시대 때 있었던, 고려시대 때 이제 무신정변이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많이 그것 때문에 혼란했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했던 사대부 유학자들은 그 아주 몹쓸 것으로 봤지요. 무인들을. 그래서 그 무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철폐하고, 심지어는 어떤 문화적인 건,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가지고 고려 때 있었던 가요, 소교 그런 것들도 전부 없앨 건 없애고, 그나마 괜찮은 건 남겨두고, 쌍화점 그런 거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지금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냥 유학자 나라로서 그냥 성리학 나라로 그냥 서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문화혁명을 단행한 겁니다. 그걸 긍정점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는 좀 부족한 면도, 부정적인 면도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때려 부시고 싶은 대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이 개방된 현대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 필요가 있었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즉, 여말 선초라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라는 것은 엄청난 한국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정신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모와 투르크식 계통의 씨름과 부역의 계통의 씨름이 이제 현재는 일본과 한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사달 씨름 대회를 통해서 일본과 화해 협력하고, 그걸 통해서 정신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추어 새 역사를 창조하자 라고 제가 한국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달 씨름 대회의 근본 목적은 이 스포츠 행사로서의 즐거움도 있지만은,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다시 한번 이제 얘기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스모와 씨름과 스모의 결합에 의한 아사달 씨름대회의 씨름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얘기를 마쳤고요.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카라 연합이라는 나라를 형성해가는 데 있어서의 그 밑바탕으로서의 아사달 씨름대회의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협력해 나가서 미래에 이런 카라 연합을 만들 수 있다면은 아마 그 나라의 영토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논란 많은 동해와 여기 독도가 이름이 바뀌어 있죠. 동해는 카라해로, 독도는 카라섬으로. 일본식으로 발음해 볼까요? 카라가이, 카라시마. 그리고 여기 보면 경상남도가 옛날 가야 땅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 가야 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 대단한 역사적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일본에 현재 하고 있는 그 천안가에서 하는 맛집이랄지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조선, 한국, 일본이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선과 한국은 합쳐져 가지고 고려로 그 나라의 이름은 고려가 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고려로 통일되고 이것이 카라연합이라는 형태로 일본과 국가 대 국가의 연합체적 카라 유니언, 영어로 표현하면 카라 유니언. 그리고 통화도 카라, 1카라, 2카라, 3카라, 쌀 3카라씩 주세요. 3카라 같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카라연합 TV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느라고 숨가쁘게 넘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항상 하고 나서 보면은 부족한 게 많아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원한 관계, 참 보고 있으면 짜증나는 그런 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덮고 미래로 함께 나가자. 이런 뜻에서 카라연합TV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별로 그렇게 강의를 잘하지 못해서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르친 까작 게세르 한이었습니다.